지난주에 이어서 이 네 쪽 요소, 지난번에 기각, 기억,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어떻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가, 기억과 광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했고, 오늘은 태도 변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스폰서십에 대한 적용 내용들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태도라고 하면은요, 보통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어떠한 그 판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행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도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들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 행동으로, 좋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태도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특성. 태도는 지속적이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방향성과 강도에 있어서 다르게 설정이 된다. 그 다음에 태도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태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방법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이 안 되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의향을 물어본다든가 생각을 물어본다든가 혹은 감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물어봐서 접근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포츠 쪽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갖고요, 이 태도 조사가 사실은 많은 그 부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지각도를 본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략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스폰서십과 관련해서 봤을 때, 자, 여러분 광고를 보면은요, 광고를 한다라 그러면은 재미있는 광고가 있고 좀 뭐 재미없고 쉽게 기억이 안 나는 광고가 있죠. 광고에 대한 태도도 설정이 되고요, 그 광고 안에 있는 모델에 대한 태도도 또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모델이 설명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또 따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태도, 이 제품 외에 기업, 전반적인 이 기업은 좋은데 모델은 별로, 모델은 좋은데 제품은 별로, 내지는 제품은 좋은데 광고는 별로, 광고는 좋은데 역으로 제품은 별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이제 볼 수 있는데, 넓게 봤을 때 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구매라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계 요소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도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호의적, 그러니까 호의적, 비호의적, 긍정적, 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학습된 현유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죠. 너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좋고 싫음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이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특정 상황하에서 그러한 태도가 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화, 즉 시설이라든가 또한 분위기라든가 혹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보는 것은 마케팅에서 태도를 조사하는 배경, 유용성들이죠. 여기 보면은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넓은 범위에서 이 소비자를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 시장을 기술을 할 때 몇 세가 중점적으로 돼 있고, 성별은 어떻게 돼 있고, 소득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의 기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세분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뭐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정의도 써주는 것이 이제 기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집단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집단은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도는 학습이라든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그 전에 태도의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어떻게 갖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먼저 알리는 단계, 그 다음에 지각시키는 단계죠. 기억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좋은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행동을 유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사후 행동을 관리하는 단계로 놓고 봤을 때 태도는 마케팅 평가의 주요 요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도는 뭐 인지, 감정, 의도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도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얼마만큼에 대한 인지 수준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정, 의도, 그 다음에 뭐 행동적인 부분까지도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도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의도를 형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태도는 실용적 기능, 가치 표현적 기능, 자기 방어적 기능, 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의 태도를 갖고 있다. 자, 이 사람에게 방어 벽을 두는 경우가 있죠. 심리적인 요인이건 아니면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경우이건, 혹은 이 사람과 나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조정을 해 나감으로써 태도의 변용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도의 구조, 자, 삼각이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도적 요소를 통해서 태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 갖고 태도를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인지, 평가, 의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 구성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로서 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면을 조금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신념, 감정, 행위, 의도 등이라는 용어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념과 감정과 행위, 의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화가 가능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정도와 강도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입되는 감정의 수준에 따라서 행위, 의도가 커지겠죠. 근데 신념은 나와 신념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감정적인 이입도 줄어든다. 그러면 행위의 의도도 그만큼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모델화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의 유용성, 속성, 구성 속성, 그 다음에 기능 등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광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의 개성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게끔 유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신념과,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 따른 신념,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품의 속성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들을 묶어서 전달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태도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 내가 이것에 대한 좋은 부분, 나의 태도는 그것에 대한 신념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 따라서 태도의 기능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럼 이러한 태도를 이제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모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도의 형성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태도의 구성 요소가 있었죠. 태도의 구성 요소 보면은 뭐 신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정이 있었고요.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몇몇의 뭐 기본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속성 태도 모델,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피시바인, 그다음에 뭐 로젠버그, 그다음에 이상적인 모델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속성에 대한,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식을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태도의 변용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태도를 결국 요구하는 부분은 태도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행위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속성 모델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 요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다속성 태도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로 보면 A팀, B팀, C팀이 갖고 있는 공격력, 그 다음에 뭐 감독의 카리스마의 유형, 그 다음에 선수의 이미지들, 그 다음에 뭐 기업 구단의 이미지들, 각각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성에 대한 태도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구단은 이런 면이 있고 요 구단은 이런 면이 있고 해갖고 다속성 태도가 형성이 되는데 태도는 통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다라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함으로써 좋은 태도를 형성하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속성 모델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는 나의 이미지가 약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속성을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다속성 태도로 모델을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내비둡니다. 하나의 속성으로 내비두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속성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쉽게 부각을 시켜갖고 그거에 의해서 전반적인 그 태도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뭐냐면은 신념의 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념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의미를 해요.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소 뭐 감성적이고 감정적일 수가 있고 가치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념과 나의 이 신념이 괜찮은가, 나의 신념을 그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는가, 혹은 뭐 다소 변형을 시켜도 수용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요 브랜드는 엄청 싫지만은 요 제품은 괜찮다, 요 가격은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은 이 제품은 구매할 만하다, 뭐 이런 식의 이성적인 부분, 그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 신념의 강도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이 되고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에 대한 평가는 뭐 뒤에 좀 이제 나오겠지만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 뭐 인지 부조화가 있다라 그러면 그 인지 부조화에 의한 극복 요소들을 극복 요소를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같은 모델의 같은 학교, 뭐 기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모델도 기면하, 오른쪽에 있는 모델도 기면하죠. 근데 뭐 한쪽은 광고 카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왼쪽에 광고 카피. 광고 카피가 대부분의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이 신념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나요? 기간이 조금 안 맞죠. 기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후가 있다라 그러면은 전을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통 평가의 내용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바꿔갖고 이런 쪽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신념적으로 또 태도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맞는 거죠. 모델도 좋고 뭐 기업도 좋지만은 신념이 안 맞는 광고 카피를 만들어냄으로써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신념과 태도에 벗어나지 않는 광고 카피 그리고 유도 요인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조금 더 이 좋은 태도를 형성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너무 앞서 나간다든가 혹은 이상적인 부분으로 가시지 말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이 신념의 범주 안에서 태도를 형성하는 방안으로 가시면 좋고, 그것이 안 된다라 그러면 다수성 태도 모델을 이용해 갖고 다른 속성들을 부각을 시켜 갖고 그 부각 속성으로 조금 더 큰 통합적인 전반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지각적인 부분에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속성 모델의 잠시만요. 자, 다속성이라는 부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적용하는 방법인데 어느 구단을 가야 된다, 내지는 뭐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어떤 스포츠를 봐야 된다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치들,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들을 여러 가지, 그리고 지각 인지된 부분과 그래서 뭐 경험하게 된 부분, 요거에 의해서 본인의 태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가 좋다라고 형성이 됐으면은 그것은 곧 다른 어떠한 그 동화작용이라든가 동일시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관람, 사후 행동에 지속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속성 모델은 단지 인지 구조, 기억 구조 내지는 뭐 판단의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재관람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구성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논문에 있는 하나를 그림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행동의 어떠한 관련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의 관련성을 보는데 이 태도를 이제 구성하는 것에 의해서 피시바인의 어떠한 그 태도를 구성하는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확장을 이제 해놓습니다. 그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포함되는 내용이 행동에 대한 태도. 자,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이것이 좋아라고 하는 것과 이 좋아하는 것을 사는 행동,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디 가서 옹호하는 행동까지는 조금 범위가 확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는 이것이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 캠핑을 하고 싶어. 캠핑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뭐 야전에서 캠핑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산은 우리가 입산해 갖고 등산 경로 외에는 나갈 수가 없겠죠. 근데 캠핑을 할 아주 좋은 포인트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이게 규범적이냐 규범적이지 않냐, 내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그 행동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제품이나 속성에 대한 태도,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까지도 형성하는 것이 이 행동 모델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내려보는 이제 공식을 뭐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 보면은 소비자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W1, 2들을 봤죠. 그래서 소비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소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의해서 태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바고지의 의도적 행동 모델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속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자기 신념으로 다시 검토를 해봅니다. 자기 신념으로 검토를 해봐갖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통합했을 때 이것은 해도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가죠.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명하는 것이 뭐 몇 가지가 있죠. 뭐 도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기타적 속성, 그다음에 개인의 심리적인 속성에 의해서 정보를 딱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응원 행동, 이러한 참여 행동, 스포츠 행동에 대한 것이 자신의 신념과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한다든가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떠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갖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를 참여하는데 애국심을 유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자아 실현, 자기 개발을 뭐 추구한다든가, 그리고 자기의 발전, 자기 신체의 어떤 통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신념적인 부분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참여로, 관람으로, 응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것에 대한 신념과 자기 팀을 응원하는 것에 대한 신념의 강도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제 유도를 시켜주는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주관적 규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갖고 사실은 이성적인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확장 모델을 이성적 행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신념 부분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성은 아니에요. 이성적인 모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개인적 규범,
개인의 신념적인 규범에 의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시장의 정의를 내려주실 때, 그리고 이 행동의 범위, 신념을 내려줄 때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할 때, 시장 세분화를 할 때 기억을 하시면은 인구 통계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행동 특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심리적인 유대감으로 이 사람들을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그 태도에 대한 적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신념을 시장조사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넣으실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 더 전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마케팅을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횡단적이기보다는 종단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신념과의 일치, 그 다음에 이성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도 옳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 모델에 대한 태도, 광고에 대한 태도, 상품에 대한 태도, 서비스에 대한 태도, 기업에 대한 태도,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뭐 상표 태도 형성에 대한 광고 태도의 영향력이 뭐 달라진다. 이것은 특정 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 뒤를 본다라 그러면은 제일 작은 부분은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뭐 기업. 근데 이제 제품까지만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태도의 어떠한 그 중요성 포인트를 놓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놓고 봤을 때 상황을 고려한 태도 형성을 예측을 하는 거죠. 혹은 태도 형성의 예측일 범위를 확장을 한다라 그러면 뭐냐면은 태도를 통한 행동의 예측입니다. 어떠한 태도가 형성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신념에 맞고 좋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좋은 태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성을 우리가 같이 짜보는 거죠. 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 번에 좋은 태도가 딱 구성이 돼갖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면 좋아요. 근데 이러한 태도는 한 번에 이어지게끔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태도에 대한 변용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뭐 나랑 좀 맞지 않아, 별로 좋지 않아,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좋은 태도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태도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하나의 이 과정으로서, 마케팅 캠페인의 과정으로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 관련 이론들을 보면은 뭐 인지적 반응의 창출, 그 다음에 인지 구조의 변화를 위한 태도 변화, 그 다음에 뭐 심리적 균형의 회복을 통한 태도 변화, 단순 노출을 통한 태도 변화, 감정적 반응의 자극을 통한 태도 변화, 성향의 기인을 위한 태도 변화, 그리고 동화 효과를 이용한 태도 변화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유도를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죠. 뭐 2-3번부터 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앞에 인지적 반응을 창출하면서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없었던 태도를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지 반응을 통해서 태도 변화시키고, 그 인지 구조, 자,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속성들을 조정을 시켜나갑니다. 그 조정을 시켜나감으로써 태도를 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요. 자, 심리적 균형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킨다. 자, 우리가 심리적인 회복, 뭐 인지 부조화적인 부분을 균형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변화의 방향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델이 있죠. 모델.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델에 대한 태도입니다. 모델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요 이제 파란 선들,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파란 선들은 태도를 의미를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김연아에 의한 태도가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당연히 하우젠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하우젠이라는 상품을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듯이 노출이 되죠. 근데 전제를 어느 전제로 깔고 가냐면은 소비자들은 하우젠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없거나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전제를 해놓습니다. 이러한 전제,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개 속성을 넣냐면 모델 속성을 넣은 거죠. 모델 속성을 넣어갖고 이 모델 속성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품은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델, 하나의 속성을 추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를 좋아하는 모델들, 물론 김연아를 안 좋아하는 경우라면은 여기서는 설명이 좀 다른 쪽으로 돼야 되겠죠. 일단은 좋아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해결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통의 이제 그 성향들을 보면은 김연아가 하우젠 에어컨을 권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우젠이 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하우젠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조차도 좋아해버리거나 C 같은 경우죠. 좋아해버리거나 혹은 모델까지도 싫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부분과 좋아하는 부분들의 통일성을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통일성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혹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변화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광고 입장에서 가장 이제 좋은 부분들은 C가 되겠죠. 그렇죠? 광고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C가 될 겁니다. 자, B의 경우는 어때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A 경우는 어때요? A 경우는 나는 김연아를 좋아한다. 김연아는 이 제품을 좋아한다. 아니죠. 나는 김연아는 여전히 좋아하지만은 김연아는 이 제품을 그냥 광고만 하는 거지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생각, 인지, 내용들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연아도 아닐 것이다 라고 개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의 변화를 이용해 갖고 이 태도를 변화를 실시를 하는 거죠. 예, 순서대로 돼 있죠. 그래서 반복 노출을 통해서도 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요. 자, 일정 수준 이상, 물론 역치가 좀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반복적인 노출, 반복적인 노출이라 그러면은 특별한 메시지라든가 아니면은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이 빈도, 반복 빈도를 놓고 보면은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태도의 호의성 변화와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빈도 대비 반응에 대한 이 부분 역치 수준을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수준은 지금 뭐 5점 척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수준이에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수준. 약간 오히려 뭐 좋지 않은 수준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수준이죠. 자,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는 좋고 싫음이 없죠. 나 그 사람 몰라. 그러면은 보통 이하인 겁니다. 호의성이. 나쁘다도 아니지만은 보통 이하로 되는 거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5번을 봤을 때는 중간 수준에 의해서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호의도가 올라간다라 그래요. 자, 그 역치를 3회로 보고 있습니다. 3회로. 자, 우리가 광고 효과는 뭐 몇 회를 봐야 되는가, 몇 회를 노출시켜야 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스포츠 스타를 예능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쇼 프로그램에 몇 번 이상을 나와야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뭐 이러한 관점이죠. 자, 데이트를 한다. 이 사람을 몇 번을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반복적인 노출 수준에서 보면은 일단은 상대방에게 3번 이상은 노출을 시켜줘야지 어느 정도 태도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호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많이 볼수록 이 사람 괜찮다, 이 제품 괜찮다라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 노출에 의해서도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극 노출의 빈도는 주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인지로 통해서 이 노출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자극의 반응을 유도를 해놓습니다. 뭐 너무 심파적일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마케팅 프로모션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스포츠 현장은 감정적으로요. 감정적으로 스포츠 현장은 무미건조한가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풍부한 쪽인가요? 스포츠 스타는 감정적으로 풍부합니다. 자, 집중, 노력, 극복, 승리, 환희, 감동, 눈물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 물론 15초짜리 광고 안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에 제품을 뭐 스폰서를 한다든가 용품을 스폰서하면서 그 안에서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스토리가 나오고 이 스토리는 결국에는 감정적인 부분하고 같이 엮어갑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져도 이겨도 감성적이죠. 그래서 웃건 울건 감성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유도를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당신의 눈물에 대한민국이 울었습니다. 뭐 다 울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울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해주는 겁니다. 자, 삼성이라는 로고를 가지고 사람을 눈물이라는, 울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다른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전이를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사 하면은 왠지 좀 애틋하죠. 애틋하고 신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이미지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런 사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감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태도의 변화를 유도시키는 거죠. 자, 성향의 귀인을 통해서도 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이제 원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귀인한다라고 귀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 거죠. 원인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개인의 성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태도라든가 또한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 성향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이 스폰서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몇 가지의 원인들을 규명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스폰서십을 할까? 자, 여러분, 스폰서십은 왜 하죠? 그게 1번입니다. 그게 이제 스폰서십에 대한 성향 이론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사람 이해한다. 자신들의 어떠한 그 심리적 성향, 이러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니다, 그냥 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의 판매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그냥 판촉 활동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스폰서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뭐 지역 연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그것에 대한 태도를 형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고, 자, 동화 효과, 동일시 효과, 관여도를 높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광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장 중심, 그 다음에 모델보다는 비모델, 물론 모델을 써도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라고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내가 하나의 일부가 된다, 내가 이것의 하나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참여함으로써, 이걸 클릭함으로써
여기에 동참함으로써 이러한 캠페인, 이러한 행동, 이러한 분위기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요 동화 효과를 통해서 태도의 변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마케팅 활동에서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내용들, 앞에 나왔던 뭐 지각, 기억, 태도 변화,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분석을 하는 거는 예측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콘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공되는 콘텐츠 등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경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중점으로 갈 것이냐, 주의, 이해, 수용, 보유, 어떠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중점 내용들은 결국 신념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즉 태도의 변용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효과, 결과로서의 이 태도 변화를 유도해내는 거죠. 자,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이러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예측도를 그릴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냐면은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요 구단을 응원하는 인구 100만의 도시이다. 그런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정교화할 수 있는 모델을 이렇게 이 정보 처리도를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봐요.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동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쉽게 수용하고 처리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거에 대한 태도, 행동으로 이어지고, 자, 다시 올라가 갖고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 없다라 그러면 동기를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동기를 만들어내줘야 되고, 동기를 못 만든다. 동기를 만들어낼 단서가 없다라 그러면은 그냥 원 상태로 이제 유지해 갖고 다시 동기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라 그러면 다시 있는 수준으로 와갖고 처리 능력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와갖고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면은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수준, 중립적인 수준이라 그러면 어떠한 태도를 형성을 할지, 동기는 있지만 태도는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단서를 또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부분으로 제공을 해줬더니 좋아졌다 싫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태도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구조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정교화 모델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는 이 모델로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의 적용. 자, 어떠한 상황에서 각각의 단서가 있는가, 태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좋은가, 싫은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놓죠. 그래서 어느 단서를 제공을 해줍니다.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고관여일 때와 저관여일 때, 고관여일 때와 저관여일 때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해 준 후에 태도가 어떻게 변형된가를 이제 보는 거죠. 유명인의 경우에 태도의 변화, 그 다음에 비유명인의 변화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강한 주장인가 약한 주장인가, 뭐 유명인이 나오는가 비유명인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단서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결정을 해줍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유명인이냐 비유명인이냐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아요. 요것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관여 상태에서 비유명인을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콘텐츠 내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 다양한 속성에 의해서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본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소비자 행동의 내적인 요소입니다. 내적인 요소는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정보 처리적인 부분이에요. 정보 처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의하고 집중하고 지각하고 기억하고 태도를 갖고 태도를 변형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부분,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태도를 변형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에서 어떻게 구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연결고리를 조금 늘려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행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적용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정보 처리 과정, 내적인 요소를 활용한 브랜드 구축입니다. 브랜드 구축을 이제 실시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브랜드 구축의 한 사례, 한 방법으로 이제 들어간 내용이 스폰서십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구축을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브랜드 구축에 기여하는 스폰서십의 내용들, 뭐 앞에서 봤겠지만은 반복 노출이라든가 뭐 모델의 뭐 속성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이 특성들이 신념에 뭐 일치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브랜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브랜드는 하나의 이제 하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요,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지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신념 태도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소비자 행동 모델의 뭐 내용을 뭐 일반적으로 뭐 코틀러와 안데르센의 한 내용, 자, 지각 과정이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몰라, 이 기업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알게 돼요. 알게 된 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하죠.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흥미, 동기를 어느 정도 갖게 되면은 호감, 즉 태도죠. 태도고 그 태도 안에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의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 행위적 태도, 그걸 따로 빼면은 의도예요. 그래서 제품의 구입을 이제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소비행동의 그 모델이라고 봤을 때 스폰서십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폰서십을 보기 전에 자, 브랜드. 자,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구축이 되는 것은 자, 기업 이미지, 상품 이미지, 사용자 이미지, 경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해서 이제 브랜드 자산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의 상표가 있겠죠. 그렇죠? 상표가 있습니다. 요 하나의 상표가 있으면은 그 상표와 관련된 모든 모델, 광고, 그다음에 기업의 활동, 그리고 광고의 내용, 그리고 지각된 뭐 가격, 그다음에 뭐 품질,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이 브랜드가 구축이 되죠.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부분, 자,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맞춰주는 데는 우리가 몇 가지의 독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에는 브랜드 자산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제품의 품질 수준이 있어야 돼요. 제품의 품질 수준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핵심 브랜드라 그러면 여기서는 제품 수준의 브랜드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 브랜드를 이제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연상 이미지, 뭐 스폰서십 활동을 하는가, 뭐 그다음에 사회하는 활동을 하는가, 경영 활동은 투명한가, 오너의 뭐 생활은 윤리적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갖고 충성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브랜드를 이제 구축하는 이제 과정으로 구성 요소로 보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수단으로 이미지 전략을 실천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이미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이미지에 따라서 이 브랜드의 구축이 어느 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인지성, 발전성, 고급성, 전문성, 친근성, 신뢰성, 차별성, 혁신성 등을 우리가 이미지의 8대 요소라 그럽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모든 부분들이 그 이미지의 이제 바탕이 되지만은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박태환의 이미지와 손현재의 이미지. 자, 어느 사람이 더 유명해요? 박태환? 자, 어느 사람이 누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손현재? 자, 누가 더 고급스러워요? 김연아 빼고. 고급스러움 둘 다 똑같이 내려버려요? 자, 똑같다고 치고 어느 쪽이 더 전문적으로 보여요? 박태환이 조금 더. 자, 어느 쪽이 더 친근해요?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손현재가 친근하죠. 아닌가요? 자, 누가 더 신뢰가 가요? 박태환이 더 신뢰가 간다. 자, 차별성. 다른 유사한, 예를 들어서 김연아와의 대비를 봤을 때 누가 더 차별성이 있어요? 박태환. 누가 더 혁신성이 있어요? 박태환. 자,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놓고 봤을 때 이미지는 누가 더 좋아요? 박태환이 지금 이미지는 아주 그 허술허접한 서베이로 봤을 때는 박태환의 이미지가 더 좋습니다. 이미지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화 가치를 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좋은 속성들, 좋은 가치들,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 실질적인 광고 효과, 태도 형성 효과는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물론 그것만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구성을 이제 실시를 해서 접근을 하죠. 자, 스폰서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폰서십은요, 스폰서십의 구성 요소, 물론 우리 스폰서십 따로 마케팅에서도 하고 저기 공부 좀 해보셨죠? 그렇죠? 자, 스폰서십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스폰서십의 목적은? 스폰서십의 목적은 원래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노출 권리와 마케팅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죠. 그게 이제 목적인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계를 조금 이제 형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지도 제고, 이미지 확대, 판매 촉진 기회를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판매를 증진을 한다. 자, 인지도 제고는 태도 형성에서 기여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반복 노출이죠. 반복 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 노출을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시켜줘요. 인지도라고 하는 부분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브랜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쁜 요소건 좋은 요소건 좋은 이미지건 나쁜 이미지건 일단은 브랜드 파워에서 인지도가 높을수록 좋죠. 자, 미디어 같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들면은 중계를 안 해버리거나 혹은 기사를 안 내면은 최선의 칼자루죠. 펜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노출을 통할 수 있는 경로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노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뭐냐면은 비싼 광고비를 내야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비싼 광고비를 내야지 노출이 가능한데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스폰서는 한 번 광고 비용에 내는 그 단가 대비 엄청 싼 가격에 많은 그 노출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노출이 이루어지고 아까 봤지만은 모델 한 명과 카피라이트 하나에 따라서 감성적, 감정적, 그다음에 이성적인 어떠한 그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죠. 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념적, 감성적,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성적인 자극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스스로 짜지 않아도 이 경기에는 승패를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이 상승, 도입, 클라이막스, 위기, 역전, 그 다음에 이제 승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서 오게 되는 감성의 자극, 그 다음에 선수들의 이미지, 구단의 이미지, 전략의 이미지 등이 이 상표가 노출되는 인지도와 이미지가 섞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판매 활동들이나 또 다른 광고 활동들을 펼쳐집니다. 버추얼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5개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상업 광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뭐 현장 판매, 뭐 고객 환대 프로그램,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해갖고 기업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촉진 활동들을 올려줘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품에 판매하게 되는 요 아이다 가정들을 주의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욕구 충동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행동의 가장 그 짧은 그 모델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보면은 스폰서십이 구매 행동까지 이어지게끔 해주는 실질적인 3가지의 단계를 스폰서십 프로그램 안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광고 프로그램은 없죠. 인지를 노출로 하면서 이미지도 구성을 하고 판매 촉진 기회도 만들어낸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 판매 증진을 한다. 가격도 싸고 노출시킬 수 있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폰서십에 대한 기업의 투자 내용들, 참여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부분, 관심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스폰서십이 하나의 어떠한 내용과 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스폰서십의 형태는 변화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에서 원하는 내용, 동기들, 그 다음에 거기서 얻고자 하는 신념들,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맞는 내용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을 기업에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스폰서를 주최하는 에이전트와 그리고 이제 이 스포츠를 진행하는 사람,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내지는 관람자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함으로써 스폰서십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십의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게 되면은 그 효과는 소비자 입장, 생산자 입장, 유통자 입장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차피 하나의 플랫폼이 있다라 그러면은요,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 줄 안다 라고 하는 수준은 스토리를 쓰는 내용을 포함을 해갖고 이러한 이 스폰서십에 녹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변화되는 사회 문화에 이 적용시킬 수 있는 이 스폰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스폰서십을 뭐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하게 스폰서십은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이게 전개가 좀 끊겨갖고 포인트적인 부분만 저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도 우리는 그냥 정상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